설교 제목은 우리 편향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의견은 객관적이고 공평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편향되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큰아들 그리고 작은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에 가장 감정이입을 많이 하시나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이나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죄를 용서받는 작은 아들에게 크게 공감할 것이고, 성실한 삶을 살았으나 보상을 못 받은 입장에 있다면 큰 아들에게 더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등하는 자식들 사이에서 그들이 화합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아버지의 안타까운 입장을 크게 공감할 것입니다. 혹자는 아버지나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큰 아들을 박힌 돌 혹은 기득권자를 상징한다고 보고 그들의 고지식하고 화합하지 않은 태도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큰 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니 억지로라도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동생과 화합해야 한다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부탁일까요? 똑같은 사안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히 객관적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편향이라는 단어는 확증 편향이라는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편향이라는 단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꼭 나쁜 뜻은 아니란 것입니다. 스타노비치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편 편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확증 편향 대신 우리 편 편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일부 내용은 이 책에서 인용됨을 미리 밝혀둡니다. 우리 편 편향이란 우리가 이미 강하게 믿고 있는 신념, 생각에 가까운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찾고 유리하게 해석하며 심지어는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가 아들 도시락을 챙겨서 보내야 합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만 이전에는 도시락을 싸서 보냈었죠. 본인이 갈 수 없는 사정이라 도시락을 잘 싸서 학교 갈 일이 있는 다른 어머니에게 가는 길에 도시락을 함께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보면 제일 잘생긴 놈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걔한테 전해주세요. 그 도시락을 받은 어머니가 학교에 가서 애들 노는 걸 가만히 보아하니 제일 잘생긴 놈은 자기 자식이다.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도시락을 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죠.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쁜 법입니다. 요즘 연애 프로그램도 많죠. 우리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지만 그들 눈에는 나름대로 각자 좋은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좋은 사람을 찾는 법입니다. 축구 한일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이 경기가 과열되어 반칙이 난무하는 경기였다고 합시다. 이 결과를 가지고 양국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경기를 보여주면서 위반 사례를 볼 때마다 표시하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국 사람들의 결과와 일본 사람들의 결과는 당연히 다르겠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선수들이 반칙을 많이 했다고 지적할 것이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많이 했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페널티킥 선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주장과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이 맞설 것입니다.
실제로 이에 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 미식 직구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경기 영상을 두 그룹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그룹은 각 학교에 소속한 학생들입니다. 실제 과실 비율보다 서로 상대 학교 선수에게 과실이 더 많다라고 주장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편향은 자연스러운 편향입니다. 내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학교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당연합니다. 한일전에서 한국이 이기는 편향을 가졌다고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편향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소속에서 나오는 편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역시 다른 이유로 편향적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회적 태도와 신념입니다. 한 심리연구팀은 2009년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있었던 시위, 그 시위를 촬영을 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는데요. 이 영상을 두 그룹에게 보여줍니다. 한 그룹은 이걸 보여주면서 시위 원인이 낙태 반대 시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그룹에게는 이 시위가 동성애자 군 복무 반대 시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수주의자들은 낙태 반대를 지지하며 진보주의자들은 동성애자 인권을 옹호합니다. 이 동일한 시위 영상에 대해 보수 성향의 피험자와 진보 성향의 피험자는 서로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낙태 반대 시위 그룹에서 보수 성향의 피험자들은 70%가 경찰이 시위대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 진보 성향의 피험자들은 28%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동성애자 군 복무 반대 시위 그룹에서는 보수 성향의 피험자들이 16%만이 시위대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한 반면 진보 성향 피험자들은 76%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느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확히 동일한 시위지만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편향이 없을까요? 전문적인 추론과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고도로 지적인 사람조차 예외는 없습니다. 편향은 지능이 낮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수리력 좋은 사람에게 객관적인 수치가 제공될 때 편향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민 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수치가 제공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실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확률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M이라고 하는 거는 이민자가 이슬람 국가 출신일 확률입니다. 17%입니다. PT는 이민자가 테러리스트일 확률은 0.00001%입니다. 자, 또 다른 수치인데요. 이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M이 이슬람 국가고요. T가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T 바 M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테러리스트일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0.00004%고요. 그 반대를 뒤집으면 테러리스트 이민자가 이슬람 국가 출신일 확률은 72%입니다. 자, 여러 가지 수치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확한 수치라고 가정하고, 피험자들은 이 확률 가운데 어느 것이 여행 금지 정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지, 어떤 수치가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여행 금지 조치에 지지를 표명했던 피험자들은 압도적으로 네 번째 확률인 72%짜리요. 이것을 선택을 했고요. 그 여행 금지,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이 여행 금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요 세 번째 확률 0.00004%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편 편향은 양쪽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결코 수리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적 데이터를 평가할 때조차 우리 편 편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종류의 수치가 있을 때 사람은 자기의 신념에 해당하는 사전 가설에 가장 적합한 수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사람인데 나이팅게일 맞습니다. 자, 이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녀가 간호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확증하고 전쟁에서 간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을 따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 보고서에 사용했던 그래프가 요 장미 다이아그램이라고 장미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통계적 편향을 일으키는 그래프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요. 요 안쪽에 요 검은색하고 분홍색, 회색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그 영국 크림 전쟁 동안에 군인들의 사망 원인을 표시한 것입니다. 제일 안쪽에 진한 회색이 기타 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 그 다음에 분홍색이 부상에 의한 사망자 수, 그 다음에 회색, 가장 겉에 있는 회색이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전염병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뭘로 봅니까? 원의 면적이 사망자 수라고 오해하죠. 실제로는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바깥쪽에 있을수록 면적이 더 크게 보이고 사람들이 그것이 더 큰 데이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더 많긴 합니다만 그것을 과대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의 왜곡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통계의 함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통계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왜곡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이런 기법은 현대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한테 자신들의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적 편견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다뤘던 문제인데요. 3단 논법입니다. 자, 두 가지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얻는 그런 문장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요하다. 장미는 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미는 생명체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직관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미국 그 대학생의 실험 대상자의 70%가 이런 논증은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결과입니다. 이 똑같은 논리의 논법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곤충은 산소가 필요하다. 쥐는 산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쥐는 곤충이다.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앞에 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요하다. 장미는 물이 필요하다. 장미는 생명체다. 이 논리하고 모든 곤충은 산소가 필요하다. 쥐는 산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쥐는 곤충이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걸 금방 알겠죠. 왜 첫 번째 건 논리 모순을 알아채기가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논리 자체는 별개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논리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를 다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들어서는 옳은 말 같지만 이 역시 아까와 똑같은 논리적 문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결국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조금 길어지면 이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정치인들의 현란하고 교묘한 말솜씨에 넘어가서 논리적 오류가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편향은 나이에 따라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편향은 지능에 따라 달라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편향은 온갖 종류의 신념체계, 가치관, 확신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보여줍니다. 특정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이런 편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확신에 찬 신념은 그 어느 것이든 편향적 사고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신념을 버려야 할까요? 신념 자체를 완전히 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확신에 찬 신념이 어떻게 우리의 객관적인 정보 처리와 판단을 왜곡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모든 신념에는 편향이 있으니 가치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향이 신념에 근거하는 일상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신념이 모두 옳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편향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신념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회적 논쟁과 충돌은 이들의 신념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논쟁하는 사람들은 서로 무식하다고 비난합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사실을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실업률이라는 지표를 이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실업률이라는 단일 지표를 낮추는 데만 집중하여 고용 정책을 펼칠 경우에 단기간 아르바이트나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되고 고용의 질 저하 문제는 방치하기 쉽습니다. 계량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긴 하지만 실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 통계의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량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몰두하여 현실의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는 상황을 몰라서 이런 정책을 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을 주요 지표로 삼기 때문에 다른 지표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정부는 이러한 가식적 실업률보다는 실제 고용의 질을 올리려는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는 실업률 이외에 또 다른 지표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겠죠.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계량 경제학의 횡포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수치는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의도에 반하는 수치는 그냥 무시하고 버리는 겁니다. 이에 따르는 잘못된 결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처리할 수 있지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또 다른 수치를 인용하여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주장, 우리의 편향은 신념에 기반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의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주장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경제인지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그 정치인의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수치를 그 결과 지표로 사용할 것입니다.
수출이 얼마가 늘었고 GDP가 얼마가 늘었다고 설명할 수 있고 자영업자 폐업률을 낮추는 수치를 이용해서 경제적 안정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GDP 지표에 매달릴 경우에 환경 파괴, 소득 불균형 심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시됩니다. 수치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수치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을 잘 설명하기만 하면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식해서라고 말하는 것, 이 모두 옳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건 안 하건 간에 자신들의 신념에서 벗어나는 증거를 무시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심리 실험으로 이미 다 검증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에 대해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수평선을 달리고 갈등은 증폭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이 나왔을 때 거부하거나 무시하기보다 내 신념이나 가치관을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자, 오늘 새로운 용어를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밈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틱톡의 짧은 동영상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문화적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만들어진 단어이고 개념입니다. 생물학의 유전자처럼 밈은 복제되고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아이디어, 행동, 스타일, 관습 같은 사람 사이에서 전염되어 퍼지는 문화적 요소, 이것을 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문자 보내는 거,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 생일이 되면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죠. 그것도 밈입니다. 자, 하트 모양의 몸짓, 손짓 이런 거. 또 종교적으로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문을 공유하는 것. 여기 장로님들이 교회 갈 때 이렇게 성경 옆에 끼고 다니죠. 그런 것도 다 밈입니다. 목사의 헤어스타일, 네, 그리고 그 말투 있죠. 믿습니까? 하는 그 말투 다 밈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신이 존재한다는 관념 자체도 밈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밈들이 모여서 어떤 복합체를 이루는데 그것을 밈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이 존재한다는 밈, 십자가 목걸이를 거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밈, 기도문을 함께 외우는 밈,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큰 종교적 체계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은 단일 밈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더 넓게 퍼집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념도 밈플렉스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밈플렉스에 해당하는 신념이 뇌에 뿌리 내리면 그 신념에 맞지 않는 생각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된 이런 생각들은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마치 유전자들이 협력하듯 그 신념과 맞지 않는 생각들이 뇌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문화, 미국은 건강식을 먹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비만해지고 극단적인 또 정치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쪽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거부하게 되고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하게 되는 편향된 확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의 비만 같은 문제를 고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신념이 사실은 우리에게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의 신념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확신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확신의 신념이 줄어들면 우리 편만 지지하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실만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민플렉스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플렉스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은 사실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민플렉스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갈등 구조는 아버지와 큰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소재일 뿐 신념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민플렉스와 아버지의 민플렉스를 보겠습니다. 큰아들의 민플렉스는 자기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정의감입니다. 큰아들은 자기의 성실함과 충성스러움과 노력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만한 보상이 없느냐며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의 신념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통적인 능력주의 가치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동생의 잘못에 대해서도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돌아온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그를 축하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자신이 가진 신념에 따라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신념으로 아버지와 대화하기 어렵게 되고 아버지의 선한 의도나 동생의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큰아들은 자신의 신념인 정직하게 일하면 보상을 받는다라는 능력주의 가치가 도전받은 것이고 그 민플렉스에 갇혀서 다른 변화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민플렉스는 용서와 자비, 회복, 포용, 사랑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불만과는 달리 동생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믿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라는 신념에 뿌리를 둔 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덮어주겠다는 태도인 것이죠. 아버지는 동생의 회복을 중요시합니다. 그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쁨으로 맞이했고 그가 잃었던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잘못을 범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어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불만을 갖고 항의할 때도 그를 꾸짖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었고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통해 모두를 사랑하고 공평하게 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동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의 미래를 열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단순한 처벌이나 보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주는 그런 신념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민플렉스는 사랑과 자비를 중심으로 한 가치관이죠.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조지 레이코프의 관점에 따르면 큰 아들과 아버지는 미국 정치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보수 진영의 도덕 가치는 엄격한 아버지의 가정 모형에 기반한 엄격한 질서, 규율,
개인의 책임, 그 다음에 사익일의 추구, 도덕적 위계 등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반면 진보 진영의 가치, 민주당의 가치는 자상한 부모의 가정, 모형에 기반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고 그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보살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정성, 공동체 건설 등의 가치와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큰아들은 현대 미국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는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의 가치를 좀 이해하고 인정해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보수 진영 사람들이 진보의 가치를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인을 포함한 큰 아들은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능력주의 가치 민플렉스와 용서의 민플렉스, 이 두 개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호 이해와 공감입니다. 양측에 어떤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의 민플렉스는 자기 의로움과 정의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의로움만큼 다른 사람들의 회복과 자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함과 자비를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동생이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돼, 혹은 보상을 받지 말아야 해 라는 신념을 넘어서서 회복과 용서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선택을 비판하는 대신 동생의 회개와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용서와 자비의 민플렉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한계도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큰아들의 불만을 이해하고 그의 감정을 또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비와 용서만을 강조하는 것보다 큰아들의 감정도 이해하며 그가 느끼는 불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사랑하는 만큼 큰 아들에게도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큰 아들이 느끼는 상처나 불만을 풀어줄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는 한 번에 혹은 두 번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큰 아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우리 편 편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 민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신념은 마치 안경처럼 우리가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념의 차이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것이 사실은 나의 신념에 기초한 것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은 자신의 능력주의 민플렉스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일했으니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잘못한 동생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용서와 자비의 민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사랑과 회복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 두 신념 체계의 충돌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념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주장이 나왔을 때 그것이 내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이런 민플렉스 구조 자체를 성찰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바로 이 우리 편 편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사실을 모르거나 무식해서 나와 다른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조차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고 심지어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신념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우리를 얼마나 편향되게 만들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확신찬 신념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아들이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민플렉스에 갇혀서 아버지의 사랑과 동생의 회복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민플렉스 때문에 중요한 진실이나 가치를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겸손한 질문을 통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타인의 신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사랑과 조화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방식이 얼마나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에 의해 편향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장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올바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사랑과 조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갈등과 논쟁 속에서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